예, 금요일 신퉁방퉁 세간의 창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문제, 인사 시스템 문제 등을 그동안 다뤄왔죠. 오늘은 못다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김용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입니다. 사실 근데 뭐 그 특권 얘기도 하고 인사 시스템 문제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요즘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정치가 너무 후진적이다, 너무 뒤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여야를 떠나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사실 소심하기 때문에 막 까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해요. 왜냐, 이게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까지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악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도 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리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폭주기관차, 그러니까 서로 폭주기관차인가요? 치킨 게임인가요? 서로 이렇게 피할 생각이 없다는 것 같은데, 정치는 협상과 타협의 예술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네요. 그럼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열받아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근데 요즘 국회가 보시면 너무 품격이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조의 책문에 보면 그 조선 시대 개혁군주라고 하는 정조가 국민을, 그러니까 그때는 말로는 백성인데,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신하들하고 묻고 답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간에도 신뢰가 중요하듯이 그 백성과 국민 간에도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나라답지 못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구경의 얘기를 들으면 모든 재앙의 근원은 입이라고 했어요. 입이요? 입. 마우스. 입에 사람은 맞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남을 찌르는 칼날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이 재앙의 근원이 돼서 화마가 불을 태우듯이 그 자기 자신을 태울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 그 국회의 품격을 보게 되면 이건 뭐 이게 국가를 태우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민생이라고 하는데, 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적으로 보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치할까, 그래야 그게 예술이고 국민이 박수를 쳐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술이죠. 협상의 예술.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권력 싸움은 싸움이지만 아무리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생은 챙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이제 과거 정부에 보면은 그 정권 초기에는 보통 이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입도 뻥끗 못하고 약간 이제 거리를 두거나 하수인 어떻게 같이 보일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여당 대표가 좀 굉장히 세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이번 국회는 저기 역대급 국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보지 못했던 의석이 뭐 200석 가게 되니까.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뭐 협치와 타협이라고 하는 거는 늘 제가 얘기했듯이 뭘 걸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이 운동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즘, 영어로 전명 이즘이 그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 그룹 뭐 소셜리즘, 뭐 캐피탈리즘, 뭐 막시즘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 사상이나 주의 이런 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시대 정신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고요? 바뀌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고르바초프 등장하고 뭐 이제 무슨 우리가 치면은 나라로 치면 개발도상국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는 쪽의 사고 방식인데, 그 사고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산업화 민주화 시대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뀌었다고 보세요? 그거 뭐 저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노력하지 않고 있다. 양심수의 시대가 아니라 뭐 장기표 선생님이나 또 김근태 선생님이나 이런 훌륭한 분들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상한 그 사고 방식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그걸 보게 되면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청와대 하명 기구가 아니다, 여당이. 그래서 지금 여당의 대표는 결이 좀 틀리단 말이에요. 전대협의 서청년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 뭐 청와대하고 여당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말은 하는 거죠. 더군다나 당대표 됐을 적에 그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 대의원이라는 게 국회의원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졌지만 당원들의 그 아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본인은 뭐 유튜브 권력의 도움을 받았지 뭐 청와대 권력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죠. 내년 또 임기가 내년 8월이기 때문에 내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는
여당 대표에게도 청와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이겨야만 또 여당이 만약 이겨야만 레임덕이 오지 않지. 이 5년 단임제 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다면은 그 바로 레임덕이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대표도 자기 정치적인 운신의 폭도 굉장히 좁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기 시작하면 정책이 실종돼 버립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서사와 그다음에 팬덤 정치화 하면은 이 이즘이라는 게 좀 지나치면 도구마로 가요. 도구마란 그래서 말이 사이비 종교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중도적인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말 잘 못하는 것 공천과 같은데. 본인들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좀 어떻게 볼까 국민들에게 좀 협치와 타협, 민생경제 협의체인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도 잘 하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뒤집었잖아요. 예, 협치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당의 당대표 연설에서 내란이란 말이 한 26번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청산이란 말이 한 17번 청산. 나오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강성 지지층의 지금으로서는 이야기를 듣는 건데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강성 지지층만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목소리 큰 친구가 이게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얘기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이런 친구가 그 친구 얘기에 어떤 정당성을 떠나서 근데 옳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여당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종로구의 국회의원인 곽상원 의원이 유튜브 권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소신 했잖아요. 발언 비슷하게 했죠. 소신 발언 비슷하게 했죠.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이라는 건 자기 성찰이 항상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검 폐지 운동을 얘기한 건데 권력은 굉장히 무책임해요. 우리가 맨날 권력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는 국민들이 항상 누구를 찍어줬다고 항상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맹목적으로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손가락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이제는 지역주의도 좀 떠나고 정당을 떠나고 그 사람의 댐댐이 이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는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의 비춰지는 모습은 제2의 IMF다. 또 먹사니즘이라고 해서 대선 때 먹고 사는 문제 잘사니즘 그랬는데 지금 그거하고는 지금 국회가 정반대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회가 지금 이런 난맥살 보이는 배경에는 이제 민주당의 독주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되군요. 근데 국민의힘이 너무 허약해요 지금 체질이. 왜냐 탄핵의 강을 못 건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당내에 뭔가 이게 딱 단합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국민의힘도. 이게 그죠? 지금 앵커님이 체질 개선을 한다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제가 산재에 있다는 거고 그렇죠. 스트레스도 엄청 쌓일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근데 얼마 전에 일간지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쓴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관우와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다. 누가 필요해요? 제갈량이 필요한 거다. 지혜가 필요한 거다. 지혜. 그러니까 찬탄이다 반탄이다. 그다음에 찐윤이다 아니다. 지금 이런 어떤 불씨를 내표하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국민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선거를 위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책이라든지 본인들의 이야기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중도층의 외양을 확정해야 되고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는 민심도 수습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내 내분도 잘 수습을 해서 결국은 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고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동훈을 왜 끌어안지 못하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도 있어요. 한동훈이 약간 중도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근데 내치려고 하니까 배신자 쟤 때문에 결국 계엄.
탄핵으로. 그게 결국은 이게 정치가 극단주의화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어차피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이 분들은 어차피 당내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뭐 내쳐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본인은 광군이고 그 전한길 씨는 의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듯이 중도층으로 잘 그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돼요. 한쪽 날개만 파닥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에서 개혁하는데 개혁 플러스 개혁을 해도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저렇게 흔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이 내년 지방선거만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민생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원래 그 국회의원들이 원래 그거는 뭐 한계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가 있고 자기가 금배지를 계속 달아야 자기도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그러니까 국회 정당화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국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거기서 생태계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서 뭐 저기 그 세금 낭비하라고 국회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 소송구제 같은 것도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지 않는 게 이게 그 양대 정당의 구조고 서로 싸우는 구조를 통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생존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비합리적인 감정에 치우친 아까 얘기한 목소리 큰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거기에 요즘은 뭐 진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언론계 뭐 다 그냥 다 한꺼번에 이게 저 대한민국의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들이 깊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들을 좀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이 막중한 시기에 제2의 IMF라고 말은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치 양극화 극단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총선 때만 되면 무슨 신당 만든다 그러고 무슨 제3지대 만든다 그러고 무슨 빅 텐트를 친다 그러고 실제 텐트도 아니죠. 근데 하여튼 텐트 친다 그러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항상 안 돼요. 개혁신당도 아직 진행 중이고 거기 뭐 개혁신당은 뭐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조국 혁신당도 있고 지금 이준석 당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외에 다른 당이 이렇게 클 수 있는 풍토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는. 지역주의이기 때문에 지역주의에다가 이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를 양념으로 섞은 거예요. 유튜버들도 있고. 유튜버들도 있고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에 있어서 그 포퓰리즘에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원래 그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 멤버들이 주축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고 주요 당직자들이. 그리고 좀 폐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성비 사건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러면 조국이라는 이름을 걸었을 적에도 그 창당 멤버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조국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이제는 그게 투명성과 그게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이란 거를 이번에 어떻게 그 성비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가 그 혁신이란 말을 띄어야 될지 그렇지 붙어야 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인 정당이 한계예요. 그렇죠. 1인 정당이 한계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요. 뭐 그동안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당이 생겨서 국민신당, 뭐 국민의당 너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너무 많아서 당이.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3지대가 더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3지대가 사람 인물 한 사람의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말고 그 양쪽 지금 뭐 양쪽 정당이 하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당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약간 뭐 경제 정책이나 안보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득권 세가 아닌가. 작년에 그렇게 그 예산을 깎으면서도 본인들 세비 올릴 적에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당이 일치단결하기 위해서 세비 올려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비 올려줄 때는 뭐 싸우는 게 멈춰요. 싸우는 게 멈추죠. 입들 다 다물어요. 국민에게 허락도 안 받고 그 국회의원 그것도 올리잖아요. 세비. 내가 보기에는 작든 크든 그 마음의 자세가 이게 너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교수님 그 인사청문회 쭉 보면서 저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겉도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참.
예.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나라를 만들 적에 도대체 그 누가 공직을 맡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째는 그 사람이 세금을 잘 냈냐 안 냈냐 공직을 있으면 그다음에 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예, 그러면 또 남자라면은 저기 그 병역의 의무를 잘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는 우리보다 외국 대사로 나가는 사람도 다 그 청문회를 해요. 그래서 엄격하게 검증을 하고 이 사람이 그 국가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거기는 상원의 그 인준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엄격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깜깜이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그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깜깜이라고 보세요? 깜깜이죠. 뭐 자료 제출 안 하고 그리고 서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있죠. 뭐 경실련에서 얘기하듯이 인사청문회법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와대나 이런 데서 어떻게 검증했는지 그 서류까지도 법적으로 제출하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정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그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장관이라는 자리에 만약에 예를 들면 낙마를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국민들만 피해 보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만 피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은 결국은 이 민생이라는 걸 도외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존이 우선이니까. 그게 바로 특권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권 의식이 근본적인 출발점은 헌법을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뭐 헌법 읽어보라고 막 그러던데. 그 헌법을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알 수 있다. 이 나라의 그 권력기관과의 상호 관계라든지 국민 주권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그 공무상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공천을 받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우리나라는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참 그 민생 이야기를 하지만 이 협치도 그리고 대통령도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강성 지지층에 바로 또 뭐 휘둘릴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할 얘기 많지만 뭐 얘기할수록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정치인들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란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국회 이제 그만하시죠. 한다면 알겠습니다. 김용 교수였습니다.